중국 경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물가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 물가를 찍고 마이너스 0.3%를 찍고 0%대를 찍다가 다시 마이너스 0.2%를 찍는 정말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네. 이 물가 상승률이 저는 범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네. 중국 나 혼자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있죠. 중국은 신흥국이고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체제가 적합한 거예요. 근데 고성장 국가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한 디플레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 경제가 뭐 실업률도 가장 대표적인 근거지만 예. 안 좋게 굴러간다. 그래서 중국 경제도 뭔가에 좀 이런 뭔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대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더 급한 상황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연말쯤 되면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한 해 정말 우리 경제 힘겹게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2024년도 만만치 않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2024년 한 해 경제를 미리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우리 가게와 우리 기업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경제계에서 이분이 요즘 가장 핫하고 또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2023년 한 해 경제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네. 올해 경제를 어떻게 딱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올해 경제는 제가 작년에도 올해 경제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내핍. 네. 내핍 경제.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쓸 때 네. 그 해를 이제 점으로 표현을 해봐요. 그렇죠. 그 점을 이으면 선이 되니까 내핍점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은 또 상은점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내핍은 이제 궁핍하다라는 핍에 인내해야 한다. 그래서 이 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뭐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기업인들 만나거나 대중분들 만나시면 네. 요즘 들어 자주 하시는 표현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네, 그렇게 느껴질 만큼 참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다. 저는 23년을 그렇게 좀 회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급해서 그러는데 네. 내년에는 좀 어떤 화두를 갖다가 또 점을 찍으셨는지. 네, 2024년은 이제 상은점이라고 상은. 네. 우리 경제학에서도 그 이코노믹 스카링이라고 해가지고 네. 상은이 효과라고 표현, 스카링 이펙트.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과 2022년의 러우 전쟁 이 두 번의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네. 근데 그 상처의 흔적이 흉터처럼 남는 거죠. 근데 그 흉터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가 여전하고 경기 침체가 더 지속되고 그래서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상은점이라고 표현을 상은점. 했습니다. 예. 그 상은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예.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뭐 2023년보다 더 어렵냐 덜 어렵냐 이런 걸 떠나서 네. 경제학자로 보시기에 지금 미국 경제도 낙관론 비관론이 막 혼재돼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IMF 쪽에서는 내년도 경제가 좋아진다, 또 네. 나빠진다는 또 다른 싱크탱크들의 이야기도 있고 네. 결국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가도 관건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네. 보세요? 올해보다 내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더 힘들다고 봅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네. 뭐 IMF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올해가 3.0이고 내년이 2.9%. 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네. OECD는 올해 성장률을 3.0%, 내년 성장률을 2.7%로 제시를 했어요.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다고 보는 것은 글로벌 경제라는 관점에서. 근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특정 국가들이 더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네. 그런 기여도를 좀 제외해 놓고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은 국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네. 것을 우리 포착해야 될 텐데 어쨌든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는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고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년 경제 성장률이. 네. 예, 2023년은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는 둔화하고 내년이 침체라고 생각하고 네. 한국 경제는 2023년 올해부터 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 신간 내셨죠. 네. 2024년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네. 지금 시중에서 핫하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고 있습니까? 담겨져 있습니까? 2024년 경제를 뭐 제가 보는 시각으로서는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물가라는 숙제가 23년 연내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내년에는 고물가가 아닌 뭐 경기 부양이라는 숙제로 패턴이 전환돼야 되는데 네. 고물가라는 숙제를 안고 내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숙제를 미루어서 내일 숙제를 또 오늘 숙제랑 내일 받아들 또 숙제를 둘 다 해야 되는 경제.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세계 경제 성장률의 연평균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10년 정도 장기 평균으로 치면 대략 3.8%거든요. 네. 그러면 3% 정도까지는 둔화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건 뭐 정확한 정의는 없고요. 네. 저의 기준인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3.0%도 채 밑도는 구간을 좀 본격적인 침체 구간으로 보는데 어쨌든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에 부합하고요.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면 연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도 2%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리 인플레이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는 찾아오니 네. 이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에 정확히 부합하는 글로벌 경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을 강조하셨고 고금리가 그렇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금리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요즘 시중에서는 네. 월가에서는 뭐 내년에 2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들이 네. 나오는데 우리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것은 시장의 기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기대와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근 한 2년? 네. 최근 약 2년 동안 기준금리 인하는 23년 연내까지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좀 목소리를 높였었어요. 네. 왜냐하면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제가 많이 의견을 드려왔었습니다. 네. 근데 2024년을 놓고 봐도 그렇겠지만 23년 지나온 경제를 회고해 봐도 뭐냐면 시장에서는 곧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잔뜩 기대를 해요. 올해 연초부터. 그리고 금리 인상 끝났다고 잔뜩 기대를 해요. 네. 근데 끝난 게 아니라 또 인상하면서 시장이 무너지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헛된 기대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헛된 기대를 갖고 금리 인상 없을 거야.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주식시장에 돈을 유입시켰죠. 그런데 금리 인상 더한대. 금리 인하 없대. 이걸 헛된 기대를 갖다가 그 기대감이 오해였구나. 오해임을 확인하고 또 기대 갖다가 오해임을 확인하고 이게 계속 기대와 오해가 반복되는 흐름이 2023년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2024년을 놓고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일찍 김칫국을 마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 아직 안 잡혔고요. 네. 물가 상승률은 확실히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2%를 향해 가고 있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뭐 연중에 한다. 뭐 6월도 아니고 5월, 4월로 당겨질 거다. 뭐 과감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가 또 그것만으로서도 우리가 경제를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으로 돈이 유입되거든요. 네. 실제 인하가 있을 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기회로 작용될 요인들이 있습니다. 잔뜩 기대를 갖는 거. 네. 근데 또 오해임을 확인할 때마다 조금 실망하고 떨어지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 실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시장의 좀 뭐 섣부른 기대 이걸 같이 좀 읽어 나가시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제 네. 스태그플레이션 강조를 하시면서 또 방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곡물가, 에너지 가격 다 다운될 거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연내 내년도 한 상반기에 끝이 난다면 네.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소비자 네. 물가 잡히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 그러면
미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뭐 인하는 아니겠지만 인하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인하가 4% 밑으로 확 내려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당분간 5% 수준에서 머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던데 책에서는 어떻게 전개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 그것도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원자재 가격은 뭐 에너지 원자재 또 비철금속 철 원자재 또 식료품 원자재 3대 에너지 바스켓은 급등락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장가보다 생각보다 강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하방 경직성이 있고요. 이미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 물가가 한 2, 3개월 있다가 급등하는 이런 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급등했다가 하방으로 내려가진 않는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지표는 그냥 헤드라인 물가가 아니라 근원 물가이기 때문에 근원 물가를 놓고 보면 근원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임금인데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뿐이지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물가 상승률이 더 이렇게 치솟지 않게는 만들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뭐 2%를 향해서 굉장히 빠르게 갈 거다라고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회담 결과를 이렇게 보면 우수근 교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시진핑 총서기는 약간 웃는 모습이고 바이든은 약간 좀 뒤에서 화가 난 모습이다. 왜냐? 중국이 앞으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쓰면 중국 경제는 반등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분 말씀에 뭐 비구 위안도 그렇고 헝다도 그렇고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 2%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부동산 시장 전체 위기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쓸 거다. 중국도. 그렇게 되면 중국 경기가 반등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세계 경제도 어느 정도 반등한다면 중국의 비중이 미국 비중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그 직접 말씀을 이제 듣진 못했기 때문에 뭐 안 계신 자리에서 이제 반박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토론하는 자리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저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로 시진핑이 웃었다기보다는 고개를 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한 거거든요. 어쨌든 방문했고 바이든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 좀 경제적으로 뭔가의 뭐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물가가 너무나 허덕일 만큼 서민들이 허덕일 만큼 높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전반적 그 메이저하게 지지를 받기가 힘들 만큼이니까 특히 미국은 아마도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좀 중국이 사줬으면 좋겠고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은 좀 주제가 다르죠. 경기죠. 경기가 너무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의 행보가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둘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이 좀 싸움을 잠깐 쉬어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둘 다 판단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급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바로 알타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소위 말하는 이 알타시아 국가 연합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국가 권역이 중국을 대체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 내수 자체가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나라는 것을 놓고 뭐 이 연구자마다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누구는 5%, 누구는 20%. 근데 이제 부동산 산업을 어디까지로 바운더리를 정할 것인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어디까지를 부동산 관련 산업이라고 볼 것인가 그것에 따라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많이 놓고 보면 뭐 20%에 가깝다고도 생각하는데 중국 경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물가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 물가를 찍고 마이너스 0.3%를 찍고 0%대를 찍다가 다시 마이너스 0.2%를 찍는 정말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네. 이 물가 상승률이 저는 범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네. 뭐 이것을 그냥 그 기준선을 들이대면 디플레이션이라고 아직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경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네. 중국 나 혼자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있죠.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첫 번째 그만큼 중국 내수 경제가 아주 안 좋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근거고요. 네. 또 저는 이 물가 상승률을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두 번 마이너스 찍었다고 디플레라고 할 필요 있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예를 들어 지금 3.7%랑 곧바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물가 상승률 3.4%랑 3.2%랑 곧바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은 신흥국이고 지금 올해 성장률을 IMF는 5.0으로 보고 있는데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체제가 적합한 거예요. 근데 고성장 국가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한 디플레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디플레를 나오게 만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에 중국만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뭐 실업률도 가장 대표적인 근거지만 예. 안 좋게 굴러간다. 그래서 중국 경제도 뭔가에 좀 이런 뭔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대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더 급한 상황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파장? 네. 중국으로부터 받는 게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분석이 네. 월드뱅크에서 그 분석을 똑같이 했는데요. EAP 권역이라고 하죠. EA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이스트 에이시아 더 패시픽스. 예. EAP 권역에 대한 경제를 얼마 전에 진단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제 3.0%라고 했잖아요, 올해가. 네. 근데 이 두 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죠, 보통은. 선진국 권역, 신흥개도국. 그렇죠. 근데 이 신흥개도국 권역을 Emerging Market 예. and Developing Economy, 예. 그러니까 EMD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EMD의 성장률이 올해가 4.0, 내년이 4.0이에요. 그러니까 EMD 신흥개도국은 그렇게 꺼지지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EMD에서 중국을 제외한 성장률을 계산했더니 예. 올라가요. 올해보다 내년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올해가 5.0, 내년이 4.2. 4.2.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는 게 반영됐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은 괜찮아요. 또 아까 제가 EAP라고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권역도 성장률을 계산해 봤더니 중국을 제외한 EAP 권역의 성장률을 계산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국 경제가 상당히 저는 꼬꾸라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4.2% 성장률은 네. 우리나라 뭐 1.4% 성장률인데 아직도 강하게 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스냅샷으로 경제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디서 4.2로 가는지를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성장률이 그냥 레벨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5.0 그전에는 6%대 5.0 4 그리고 3%대를 향해 간다고 네. IMF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한 19.8%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가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율이 뚝뚝 지금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올해 내내 월별 그 대중국 수출 증감률이 네.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뚝뚝 떨어지는 게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인데 네. 중국 경제가 향후에도 안 좋다라고 판단하면 우리 경제도 저도 가장 우려되는 게 장기 침체인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네.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라 그럴까요? 미국 네. 경제의 불확실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은 어떤 겁니까?
저는 미국 경제 불확실성 요인은 역시 물가가 만약에 안 잡히게 만드는 변수.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동 전쟁이 뭐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뭐 최대 150달러까지 찍을 수도 있고 그게 다시 물가 상승률을 견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러우 전쟁의 데자뷰를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미국 경제는 어려워질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변수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매우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로 봅니다. 마일드.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한 2% 정도로 본다면 네. 내년 경제는 2%를 언더로 가는 한 1.5%.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 침체는 맞지만 마일드한 그냥 연착륙에 가까운 네. 그런 침체 국면이고 그 침체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니까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잠재 성장률 2%에 해당하는 소비. 네. 이 소비 시장이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금 상승률의 한계점은 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내년도부터 이제 디레버리징 효과가 나타나면 소비가 줄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재정이 결국은 나라와 국민 중에서 누가 더 빚을 져야 되냐 그러면 나라가 더 빚을 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에게는 빚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재정 건전성 요즘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이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뭐랄까요 전격적으로 좀 합의를 봐서 네. 재정 문제에 대한 어떤 부채 구조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겠죠. 네, 하고 있겠죠. 미국도 역시 재정 건전성 준비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다소 재정 건전성보다는 네. 부채를 정부가 져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더 갖고 있고요. 또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 있으니 더 그런 생각을 더 갖고 있고요. 또 공화당은 뭐 재정 건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예산안을 놓고 제대로 매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 두 번째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역시 미국 경제의 또 다른 하방 압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최근에 조금은 안정이 되는 하방 안정이 네. 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도 네. 한 3.5에서 4.0 사이에서 오가다가 예. 한 2025년부터 본격적인 방향을 잡을 것 같다 이래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고 찍었다.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재무부도 중요하죠. 네. 국채 발행량. 그렇죠. 국채 발행량과 또 주요 매수세가 또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발행량을 줄여나가기로 계획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량으로 보면 정점을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도 발행량, 공급 사이드만 놓고 보면 정점을 찍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누가 사주냐? 중국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이 그동안 계속 매도해 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갖고 어쨌든 뭔가 화해 무드로 간다면 중국은 이제 다시 매수세로 가져가 줄 수 있다.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없고요. 또 이 시중 금리는 결과적으로 기준 금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준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상할 여건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준 금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시중금리가 이것을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중국 내에 아까 저 기업들도 지금 중국을 떠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는 19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더 거세졌죠. 더 거세졌고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사실은 중국의 공장을 철수하거나 네. 빼거나 뭐 네. 소위 철거시키고 다른 나라의 공장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공장을 놔두고 다른 공장을 더 많이 알아보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의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됐고요. 그래서 대중국
FDI 유입액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중국 내수 경제가 제대로 지탱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도 PMI도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50을 넘지 못하거나 50 밑으로 55를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모습도 그런 건데 네. 이렇게 내수가 무너지 소비도 어렵고 중국이 특히 저축액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액이 쌓이는 게 소비자들이 소비를 각인하기 한다는 거죠. 소비 안 하고 돈 쌓는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내수가 위축되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국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을 목격하니까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고구마 이렇게 캐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고구마 이렇게 당기면 넝쿨제 다 올라오죠. 다 올라가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중국의 제조 기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비중을 낮추고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간다라고 하고 혹은 공장을 뺀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생각을 했을 때 그 공장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줄줄이 빠집니다. 예. 그 반도체가 생산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회사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줄줄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기업들도 조차도 빠져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대도망이에요. 대도망. 중국 경제를 상징하는. 예. 이 대도망은 이게 도망이라는 표현은 글로벌 뭐 다국적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뭐 더더군다나 뭐 정치적 이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중국을 떠나고 이게 인구 감소를 조금 더 견인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도 짚어봤고 미시적인 것도 살펴봤는데 결국 이제 우리 경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경제는 말씀을 주셨지만 앞에서 금리가 지금 3.5%에서 묶여 있는 상태고 네. 어떻습니까? 금리 올릴 것 같아요? 아니면 금리 이 정도에서 머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가 아니라 못 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올린다. 예, 올릴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도 뭐 100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도 100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 100가지만 보시면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반대로 금리 인하해야 할 이유 100가지를 놓고만 보시면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하시기보다 둘을 가감해 보면서 인상이 났나 네. 인하가 났나를 판단하는 게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을 더 이해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정말 각자 100가지가 있지만 경중을 따져보면 인상할 이유보다 인하할 이유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인상을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견해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한번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기업들 무너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좀비 기업들 정리하고 그렇죠. 하자. 좀비 기업들 정리하고 또 가계부채도 마찬가지. 부채 많이 짊어진 자들 한번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경제가 정상화되고 그렇게 노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도 되고 반대의 의견도 물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전망을 하자는 거예요. 현 정부가 터트리고 갈 것이냐 아니냐. 저는 이걸 보자는 거예요. 네.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털고 가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털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털고 갈 것이냐 안 털고 갈 것이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털지 않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털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물론 통화정책의 의사결정자도 뭐 그런 것을 고려하겠지만 제가 이 독립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의 어떤 수장도 네.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위원들도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털고 가지 말고 어쨌든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까? 어떤 생각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털고 가야 되는 건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네.
잘못 털었다가는 잡초를 뽑으려다 보면 잔디까지 뽑혀서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고 네. 안 털고 가자니 계속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고 네. 국가 경제 전반으로 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점은 실기했다 하지 않나 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실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물가 상승률이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요. 높죠. 3.7인가 그렇죠. 그럼 어쨌든 예. 미국은 물가 잡아가고 있는데 우린 물가 잡는 걸 놓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어쨌든 실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실기했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초 뽑다가 다 뽑힐까 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아무 생각도 없는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라고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인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안 하고 아니라 못한다. 못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PF 금융부실 문제 이거 금리 인상했다가는 터질 거라고 고민할 겁니다. 네. 두 번째가 가계부채 문제. 네. 근데 가계부채도 주담대가 있고 네. 그다음 자영업자 대출이 있는데 저는 가장 심각한 세 개의 문제를 지금 꼽은 거예요. 부동산 PF, 주담대에 기인한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 문제에 기인한 가계부채 문제.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지금 불안불안한 살얼음판인데 이 살얼음판 속에서 깨트리고 갈 거냐 깨지지 않게 놔두고 갈 거냐라는 것을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을 전망해 보면 놔두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겠죠. 뭐 지금 더 이상 잘못 건드렸다가는 가계부채 문제는 이건 뭐 무슨 철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뭐 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네. 부동산 시장 문제를 또 방금 네. 말씀 주신 세 가지 네. 위험 요소가 다 부동산 시장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직결되죠. PF도 마찬가지. 예, 예. 뭐 주담대든지 자영업자 대출인 전부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네. 부동산 시장을 놓고 전문가분들끼리 견해가 차이가 참 많으세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 끝났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 네. 어떤 분들은 아직 멀었다. 30%더 떨어져야 된다. 네. 우리 김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할 때마다 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너무 이념화돼서 그리고 진영화돼서 이게 전망을 이야기해도 그 희망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근거 없이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소신 있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임을 감안하고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네. 인플레이션 네. 상황임을 감안하고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오히려 이 조정 국면에 강한 조정이 이미 일어났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네. 한번 제가 드리는 의견을 듣고 의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세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물건이 네.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물건만 올랐습니까? 다른 물건 가격이 다 올랐습니까? 다 올랐겠죠. 다 올랐죠. 예. 다 오른 게 인플레이션인 거죠. 네. 이것만 오르면 이 컵 가격 급등인 거지 인플레이션은 아닌 거죠. 왜 올랐죠, 근데? 다 오른 거요? 예. 두 가지 요인이죠. 어떤 겁니까?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썼고 네. 그리고 그때는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이니까 밤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에 따른 부작용은 그 다음날 정말 피곤하겠죠. 예, 정신없죠. 그러니까 그 피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오늘 밤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 극단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것에 따른 부작용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게 고물가죠. 그게 인플레이션인 거고요. 네.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 거기에 러우 전쟁이 터졌고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같이 급등하면서 그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 상황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이 곽수종 박사님 인생 동안 두 번째 경험한 인플레입니다.
이 레벨로 보면 요 레벨로 보면요. 예. 예. 인플레이션의 레벨로 보면 예. 이 9.1%가 예. 그냥 최고점이 예. CPI 최고점이 9.1% 기준이니까 예. 이게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결국 42세가 안 되는 분한테는 처음 경험한 인플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 세계 70억 인구의 반 정도는 처음 경험한 인플레입니다. 그만큼 대충 겪은 인플레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겪은 겁니다. 네. 근데 이 물건 가격이 다 오르는 동안 저는 인플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물건의 가치가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물건을 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릅니다. 네. 근데 이동안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1,000원에서 1,000원으로 유지된다면 그러면 그 부동산 가격은 유지된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거죠. 떨어진 상대적으로. 거죠.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20% 정도 명목 가격이 조정됐다는 얘기는 20% 조정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10% 정도 발생하는 그 구간에 집 가격이 명목 가격이 20% 떨어졌다는 얘기는 약 30% 포인트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생각한다면 저는 22년 중반부터 23년 중반까지 조정된 그 국면이 네. 너무 덜 조정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존중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충분히 됐다. 충분히 조정된 거라고 볼 수 있다. 근데 반대로요. 20년, 21년에는 제로 물가였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점에 명목 가격이 오른 거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있던 22년 중반부터 23년은 인플레이션 중에 집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네. 이건 사실 생각해 본 것보다 똔똔이다 거의.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라고 저는 감안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저 공감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네. 2020년에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 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전세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볼게요. 근데 저는 단적으로 그 5억이 그대로 5억의 가치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만큼 돈의 가치가 확실히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집값이 요 정도 떨어진 거는 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거다 아닐 거다 이걸 떠나서 네. 어쨌든 이 조정된 건 그만큼의 명목 가격의 조정만 볼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감안해서 본다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동산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 연도를 네. 어느 정도로 보느냐. 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만약에 2017년, 2016년 그 당시에 너도 나도 할 것이 집사라고 막 할 때에 네. 기준 연도를 잡으면 지금 떨어진 게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때보다도 한 1, 2년 뒤에 말씀하신 대로 시점을 놓고 기준 연도로 보면은 지금 떨어진 게 충분히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하락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그 저보다 인생을 조금 더 거의 갑자기 한두 인생을- 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예. 근데 인생을 놓고 보셨을 때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오르죠. 올랐죠. 집값은. 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렇죠. 예. 근데 집값이 그동안 오른 겁니다. 근데 올랐지만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그래프를 그리면 어쨌든 올라온 건데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이런 모습인 거죠. 올랐다 떨어졌다. 근데 결과적으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또 제자리를 향해 가는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것에 저는 공감하는 게 왜 네. 그러냐면 30년 전 10,000원짜리와 지금 30년이 지난 후에 10,000원짜리는 분명히 달라져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집의 가치가 올랐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30년 동안 돈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져 온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농심그룹에 그 사장단 그 경영전략회의에 강연 갔다 참석해서 오셨어요. 예. 그 새우깡을 런칭하신 부회장님이 계셔서 질문을 드렸어요. 새우깡 1976년생인데
그때 얼마였습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에 30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새우깡이 1,500원 합니다. 네. 몇 배 오른 겁니까? 50배 오른 겁니다. 네. 그러면 새우깡의 가치가 50배 올라간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집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네. 집의 가치가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3, 40년 동안 오르는 이런 모습은 돈의 가치가 3, 40년 동안 떨어져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틀에서 부동산 가격, 명목 가격을 전망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1억은 또 10년 후에 1억 값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목적인 집의 가격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가늠하는 겁니다. 제가 네. 이건 전망이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돈 가치가 이제 하락했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걸 이제 네. 긍정적인 걸로 바꾸면 국민의 소득 절대 소득이 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국민 소득이 오른 만큼 또 통화량은 많이 풀렸을 것이고 네.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네. 우리 경제의 수준이나 레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네. 옛날에 뭐 1인당 국민소득 69불 할 때 새우깡 1,500원에 팔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못 사 먹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문제시 된다기보다도 자꾸 부동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탐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네. 부동산이 올라야 좀 숨 좀 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젊은 분들 생각에 연끌 비투 이야기 나오는 게 집은 어쨌든 사놔야 된다 싶어서 집 사라 그래서 정부가 시킨 대로 집을 샀는데 금리가 낮을 때 네. 변동금리 한 분도 있고 고정금리가 있는데 변동금리가 더 많고 지금 금리가 막 오르는 상황인데 3.5%에서 딱 묶고 놓으니까 한숨을 쉬는데 더 올라가면은 사고 터진다. 네,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게 네. 당연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리스크 관리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PF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지역 간 격차가 심하잖아요. 서울 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맞습니다. 그 대부분 PF 문제 이러면 이제 지방의 PF 문제인데 네. 정부가 여기에 손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돼? 시장 원리에 맡겨둬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위론을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제에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일단은 저는 우당탕탕하는 일이 있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항상. 그래서 이 부실 기업들이 조금씩 파산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개선되는 그게 가장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바람직하죠. 소위 좀비 기업들을 다 데리고 이 시장을 운영하기보다는 네.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네. 그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네. 전체 경제 생태계에 좀 더 부담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실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실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우리도 사실 너무 이념화돼서 내가 아닌 계층은 뭐 쓰러져도 좋다, 부실돼도 된다라고 사실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장 그게 나라고 한다면 그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전체 그 총량적으로 한국 GDP나 총량적으로 한국 경제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부실을 정상화해야 되는 수순이라고 한다면 그 소위 좀비 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은 하나 둘 정리가 결과적으로 되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비 기업까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책에서 아마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다루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경제 관련 서적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다 그러면 뭐 사야 돼? 주식 뭐 사야 돼요? 막 이런 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 경제하는 사람들하고 주식하고는 그렇게 별로 큰 상관관계가 없는데 우리 그래도 김 박사께서는 네. 우리 김 교수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많은 시민들과 접촉을 하시니까 네. 그런 분들의 관심사항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고 계시나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주식 투자 의사 결정은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네. 뭐 이제 다른 이제 주식 전문가 분들은 종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2020년, 21년
완화의 시대 때 네. 모든 종목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잘해서 오른 게 아니거든요. 카카오가 잘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제로금리 때 돈이 은행에서 빠져서 네.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갔던 거죠. 반대로 22년 들어서 고물가가 숙제가 되고 고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하는 긴축의 시대로 넘어간 거죠. 시대가 네. 바뀐 거죠. 예. 그때 역시 금리를 막 인상하면서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서 은행으로 다시 쏟아진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22년부터 기업이 잘못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견을 드릴 때는 시대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 긴축의 시대도 계속 갈 거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완화의 시대로 가는 그 변곡점의 구간에서 네. 좀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만나 뵙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여러분 대상이 애널리스트도 아니시고 이코노미스트도 아니시라면 그렇게 종목 하기보다는 시대를 구분해 놓고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완화의 시대 때는 상대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고 긴축의 시대 때는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면 그렇게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 방식을 가져가는 게 적합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견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은 완화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팽창의 시대일까요? 내년은 여전히 긴축의 시대입니다만 여전히 고금리 시대일 테지만 어쨌든 긴축의 시대가 한 풀씩 꺾여서 서서히 완화의 시대로 갈 채비를 하는 어쩌면 전환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2024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라는 건 우리 뭐 김 교수도 잘 아시지만 한 정부 또는 두 정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나라의 근대사 이후부터 쭉 경제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한 마디를 차지하는데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2년 네.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떤 점들이 뭐 좀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비교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책에서 논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지도를 펼쳐야 된다. 네. 뭐 어떤 설계도를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설계도를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에 그 배를 탄 거니까 네. 현 정부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죠. 일본 따라간다.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일본 따라간다는 건 정말 싫잖아요. 네. 네. 근데 장기적으로 이 잠재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면 네. 일본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예, 뭐 따라간다는 모습은 좀 빼더라도 네. 일본의 그 저성장 고착화로 전환되는 모습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팬데믹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은 한 2.0%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2024년의 잠재 성장률은 1.8%로 뚝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저처럼 이제 밥 잘 먹게 생긴 사람 이렇게 뭐 덩치 크고 씩씩하게 생긴 남자는 그래도 밥 한 공기는 뚝딱 먹겠지 하는 게 잠재 식사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찌어찌해서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 숟갈밖에 못 먹어요. 그게 실질 성장률, 실질 식사량이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나라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인구 구조를 감안했을 때 뭐 2%는 성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기대될 만한 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것을 밑도는 실질 성장률이 나오는 건 경기 침체인 거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 성장률이 떨어진다 올라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아무리 잘해도 이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할 거야라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가 노동 투입, 하나가 자본 투입, 마지막 생산성이죠. 네. 총 요소 생산성. 네. 이 세 가지를 더하면 2%, 1.8%라는 잠재 성장률이 나오죠. 네. 근데 노동 투입만큼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변수예요. 거의.
예. 거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안타깝게도 노동 투입은 앞으로도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추가적인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24년 경제의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본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국면, 저성장하는 국간에 하면서 외국인 자본도 투입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한들 통제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인 네.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입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종의 방법들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어떤 경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노동력 규모가 줄어드니까 노동력 한 단위의 생산성이 올라가 버리면 결과적인 그 생산량은 줄지 않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생산성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R&D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산업을 계속 뛰어들고 또 신기술 초격차를 벌리면서 네. 뭐 유망산업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만이 저는 일본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네. 교육 예산과 R&D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네. 물론 학령 인구 주니까 교육 예산 줄입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령 인구를 줄여도 네. 전 인구의 고급 인재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교육 예산 줄이고요. R&D 예산을 줄이면 우리나라 R&D 구조를 보면 정부 R&D 예산이 25%예요. 네. 그리고 25가 들어가고 민간 R&D가 대략 한 75가 붙어서 100을 구성하는데 네. 정부 R&D 25가 만약에 20으로 줄어버리면 민간 R&D도 75에서 60으로 줄어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R&D에서 카르텔이다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할 일이지 R&D 예산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한양대 공과대 교수님들하고 네. 대화를 좀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네. 점심 먹으면서. 네.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공학 영역에서 벌어질 일들 R&D 예산을 줄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네. 학생들이 나가죠. 학생들이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결국 예산 같은 게 줄면 샐러리가 줄어요. 네. 스타이펜드라고 하죠. 네. 스타이펜드가 줄어요. 뭐 이걸 샐러리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대학원생들은 그 스타이펜드가 주니까 당연히 못 견디는 학생은 떠납니다. R&D 예산이 줄면 어떤 특정 학과의 경우는 그 예산에만 기초했기 때문에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또 국책기관들의 연구개발 역량 국책도 다 물어보면 R&D 예산이 줄기 때문에 뭐 하나가 날아가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하기 위해서 이만큼 사업 뛰어들었는데 몇 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빅데이터 전문 인력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방 싸들고 집에 간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교육 예산과 R&D 예산만큼은 더 늘려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 뭐 무조건 공감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저의 의견은 그러합니다. 예, 네. 당연하죠. 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출산율도 0.73, 뭐 78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이 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간접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미래에 대한 산업이 없다는 의미가 되고 미래의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이 없다는 말이고 결국은 한국이 이 잠재 성장률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그렇게 뭐 팍팍한 한 해가 될지 또 어떻게 보면 희망가를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 교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에게 네. 202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네. 어떤 내용과 핵심적인 사항만큼은 꼭 염두에 두시고 네. 계시라라고 좀 말씀을 하나 주시죠. 네, 뭐 경기 판단과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 위협이 있고 어떤 부분에 기회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는 한번 보여드리면 예. 제가 그 그림을 일부러 담았어요. 예. 근데 이 그림이 설명만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1568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네. 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4명의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에 의해 안내받고 있어요, 길을. 네. 근데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예.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뭐 다양할 텐데 저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눈을 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의존을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시니까. 네. 그러나 적어도 지금 현재가 어떤 시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대에 놓일 것이고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갈 것인지 그것을 스스로 좀 디파인 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좀 눈을 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것을 구분해 가시면서 더 여러 어떤 전문가들의 우리 곽 박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100%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이라도 틀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 눈을 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뭐 짧은 이야기였지만 오늘 이야기가 그런 24년 경제에 대한 좀 그림을 그리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담아서 의견 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눈을 떼야 되는데 방금 눈을 떼야 된다는 그 말씀은 마음의 눈뿐만 아니라 지혜의 눈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